이번 학기에는 내가 조금 욕심을 좀 내봤어요. 나도 공부 좀 할 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갖고 두 가지 버전을 오전 오후로 한번 풀어볼까.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신화를 전반적으로 복습 개념 정도만 한번 쭉 살피면서 그 내가 안내문에 썼듯이 그 교과서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굳이 책 안 사도 돼요. 그냥 참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전문가들의 시선을 바탕으로 우리 언어로 푸는 것을 해보면은 두 가지를 같이 가도 많이 흐트러질 것 같지는 않아 갖고 책 두 가지를 참고서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주영 선생님의 그 12가지 내 마음의 12별인가 하여간 그 책하고 그리스 신화 내 마음의 12별하고 그 다음에 박정욱 씨라고 그 사진가이면서 미술 그 무형무형하게 말하는 여자? 남자야, 남자. 아, 권정욱이지 그 여자. 아 그건 서정욱. 아까 그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박정욱 씨라는 사람은 사진가예요. 사진가이면서 그게 뭐야 글도 굉장히 잘 쓰고 그런 그 미학자이고 이런 사람인데 프랑스에 사는 사람. 왜 우리가 지난번에 프랑스 갔다가 어떤 사람 하나 만나서 같이 파티에 참석하고 했다는 얘기 갔다 온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두 분 다 나하고 이 코드가 맞아. 잘 맞아서 그 둘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너 그 책 빌렸어요. 도서관에서. 그랬어요? 잘했네. 그래서 일단 그들의 시선을 바탕으로 나의 해석을 덧붙이는 정도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이번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전에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는 이 신화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그 키워드를 그 챕터를 하나 찾아내 갖고 연결해서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제우스를 일단 끌어냈어요. 제우스를 끌어냈는데 첫 번제 시간에 그 시작을 이 책의 서문에 쓰여져 있는 글이에요. 이게 왜 그리스 신들이 마음의 별인가? 이게 이제 서문의 제목이에요. 챕터 서문 제목인데 이것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리스 신들을 자기가 봐야지 되는지,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경대되어 있는 젊은 시절에는 신화라는 걸 정말 우습게 알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그것이 풀어지고 이해할 시점이 되니까 아 이들이 마음의 별들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신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 뭐 이런 맥락의 글을 아주 멋지게 서문에서 풀어내면서 렘브란트의 이 사진을 바탕에 썼어요. 쓰면서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여기에 주제가 뭐냐면 이 책 전체의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바로 이 얘기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의 원형이 되는 신은 누구인가? 말하자면 내 마음의 원형이 되는 신, 나의 달란트를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나의 그 재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나는 어떤 신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 나는 특히 어떤 것에 격정에 걸리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우리 언어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아, 에고는 어떤 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가? 같은 맥락이죠. 이것을 신화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각자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라는 책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라는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제일 처음에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놓고서 설명하는 게 문문자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언젠가 그 키워드로 수업을 할 때 눈이 먼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풀었었던 거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러니까 자화성 눈먼 자화상을 그린 사람에서부터 신화에서 나오는 데이레시아스라든지
여러 그 눈먼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었던 것을 여기에서도 그 눈먼자의 지혜, 눈이 먼다라는 것은 이 생물학적으로 눈을 찌른다는 거, 눈이 먼다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 배철현 선생 같은 경우는 지난 내가 보내준 그 유튜브의 제목 더 코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동굴 안으로, 마음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절대고독의 안으로 들어가서 심한의 내 안에 있는 참나를 만난다라는 거.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걸로 눈먼자의 지대를 쭉 설명하면서 오이디푸스의 그 눈찌름을 참회라고 표현을 해요. 이주영 선생님은. 오이디푸스의 그래서 위대성은 이 눈을 찌르면서 비로소 자기 안 장님이 돼서 자기 안으로 들어갔다. 참회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들 신화에 대한 설명은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면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도대체가 맥락이 안 잡혀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하면 그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오이디푸스 신화는 여러분들 다 인정이 아니라 알고 있죠? 예. 네. 그랬을 때 그 눈찌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헤스티아였어요. 헤스티아였는데 나는 두 번째 장 제우스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제우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는 걸로. 제우스의 그 부제목이 뭐냐면 성공 신화를 읽은 남자의 자신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거 왜 이렇게 하나하나 보라고 이렇게 나왔구나.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제우스를 하늘의 신 제우스, 이 모든 단어는 이주영 선생님의 그 문장 속에서 내가 발췌한 거예요. 하늘의 신 제우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때 하늘의 신이라고 했을 때 가부장제로서 가부장 제도 안에서의 신, 네, 신으로 상정을 해서 제우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제우스는 무엇으로 네. 네, 유명한 갈게요. 거냐면 네. 권력의 표상, 권력과 의지, 성공을 이 사람은 같은 맥락에다가 동일선상 두고서 설명을 합니다. 제우스는 권력의 표상이다. 그래서 성공 시나리오를 남자의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때 남자라는 것은 우리는 남자라는 그 생물학적으로 보지 말고 남성성, 내 안에 있는 남성성. 남성성이 뭐야? 독립심, 자립감, 뭐 이런 것은 남성성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에 대한 것이다. 그 남성성, 자립심을 이루기 위해서 쭉 나아가는 그 힘, 이게 제우스의 매력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우스는 그것을 이제 넘치는 생명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절대로 우물쭈물하는 법이 없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남봉꾼으로 나오니까 연애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요. 제우스를 설명한 제우스의 매력은 변신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제우스의 매력은 변신에 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고 하늘의 신이니까 당연히 힘이 세고 지위가 높은 남자들 속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신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단지 지위가 높고 힘이 세다고 해서 제우스일 수는 없습니다. 제우스는 변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우스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연애를 할 때 그는 거침없이 자기를 던집니다. 온전히 미안해. 내가 이놈 모기 때문에 내 앞에서 계속 할장 부려. 온전히 자기를 던지는 그는 썸 타는 법이 없습니다. 신분도 윤리도 생각도 약속도 내일도 마침내 자기까지도
끼어들 여지 없이 그는 맹목적 의지에 자신을 맡기며 거침없이 최적의 상태로 변신합니다. 강으로 흐르고 싶은 구름이 바로 비로 변신하듯이 자연스럽게 그는 하늘의 신의 보좌에서 내려와 먹고기가 되기도 하고 황소가 되기도 하고 백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때로는 여자를 삼켜버리기도 하고 이 변신에 제우스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냥 파고드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연애를 할 줄 아는 그를 과연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열정이죠. 이게 여자 남자의 사랑으로만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걸려들어. 어떤 걸로 걸려드느냐면 그 윤리적인 도덕관에. 그러니까 여자 남자의 사랑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관계성으로 생각하면 돼. 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이든 공동체 속에 전체의 관계 속이든 나와 남편의 관계도 물론이지만 나와 딸과의 관계이든 모든 것들의 관계로 생각을 이게 약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은 그 브레이크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제우스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너무 바람둥이인 것에서 일단 걸려버리거든요. 그것을 생명력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우스의 매력은 변신이지만 그 변신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면으로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서는 제우스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마지막 그 결론을 미리 읽어주면은 제우스는 실제로 누구예요? 3대 신이잖아. 아버지를 죽이고 잠깐만요. 네. 경숙쌤 그 소리 음소거를 좀 눌러주세요. 됐다. 그 제우스는 3대 신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에서 제우스로 가잖아요. 그럼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와는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이게 딱 분리가 돼서 제우스로 떨어져 나올 때 구분이 되죠.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의 세계는 아직 도시화가 되기 전에 원시 신화의 어느 한 면이라고 자연신이 위에 됐던 그렇게 숭배됐던 모신이 숭배됐던 시절이라고. 그러다가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게 제우스가 패권을 차지하면서 가부장 제도의 신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신이 아니라 여신에서 남신으로, 그러니까 목의 사이에서 북의 사이로 그러니까 인간들 의식에서 이게 바뀌면서 올라온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부장제를 뒷받침해주는 신이라는 거야, 제우스가. 그래서 제우스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때 여기서 강하게 나오는 게 뭐야? 권력 의지에서 죽이고 뺏고 이러면서 그 가부장제로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잖아. 어떤 자손? 나의 자손. 그치? 나의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하듯이 썸 타는 법 없이 그냥 꽂히면 어떤 형식으로 변신을 하든 가서 자기의 아이들을 번성시켰다는 얘기야. 내가 이거를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이 제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제우스를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전부 영웅이었던 거야. 보니까. 아니, 이거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인식이 되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얘가, 바람을 피는 것일 수밖에 없었구나, 신화 속에서.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바로 제우스가 바람 펴서 탄생된 영웅들. 지금 여러분들 요거 말고도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나는데 그냥 훅 적고서 말은 건데 더 찾아봤어야지 되는데, 일단 미노스를 낳기 위해서 꼬셨던 여자 에우로페는 무엇으로 변신해서 갔느냐면 황소로 변신해서 갔었어. 황소로 변신해서 에우로페를 납치하여 어디로 갔다? 크레타 섬으로 갔다. 크레타 섬에 가서 누구를 낳았다? 미노스를 낳았다. 그럼 크레타 섬에 누가 살았을까? 그때는 황무지였을까? 사람들이 안 살았을까? 당연히 살았겠지. 원주민들이 살았겠지. 아직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거기에서 문명의 씨를 뿌리는 거지. 그래서 미노스가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자기 그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미노스가 크레타 문명을 일으키는 왕으로서 미노스가 선정되기 위해서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나갔어야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신화는 여기 그러면 그 섬에 가둬놓고 저 괴물로 나와서 왜 그 구해오게 된 미노타우로스. 미노타우로스. 응. 아, 그 낳은 애가 미노타우로스가 아니에요? 미노스의 아들이 미노타우로스. 그러니까. 응. 그러면 그러니까 에우로페하고 그 납치해서 낳은 애가 미노타우로스를 낳은 거잖아. 걔가 이제 거기다 가둬놓은 거잖아. 아니에요? 하나 건너뛰었어. 그래요? 응. 지금 이거 잘 봐봐. 그리스 문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잘 봐봐요. 그리스 문명은 아직 저쪽 동네가 문명이 미노스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한 거거든요, 언니가. 그렇지. 그리스 문명에서부터 유럽이 시작되는 거야. 음. 유럽은 4대 문명이 일어났을 때 후발주자에 속하는 거야. 4대 문명 속에 못 들어가. 이때 문명이 그래서 4대 문명에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 국가가 형성될 때 제일 처음에 어디서 형성이 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형성되고 이집트 문명에서 형성되다가 그러면 그리스 땅에도 사람들은 살았을 거 아니야. 그것이 다시 유럽 문명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유럽의 그 창세 신화,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를 만들듯이 유럽 전체의 창세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크레타 문명의 시조신을 만든 거야. 제우스의 에우로페가 이 유럽의 어원의 시작이라고 그때. 그렇지. 제우스에 의해서 에우로페를 납치해갖고 아이를 낳아서 미노스가 자 곰부족의 여인과 하늘의 그 제우스 같은 사람이 누구지? 환인이지. 환웅인가? 환웅이다. 환인은 아버지고 환웅이 내려와서 결혼을 해갖고 당군을 낳잖아. 이게 고조선의 시조이듯이 전설이듯이 유럽 전체의 전설로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됐지? 이해가 됐지? 그렇게 해서 미노스가 난 아이가 누구라고? 미노타우로스라고. 미노타우로스인데 근데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테네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이제 시작으로 가면서 테세우스에서 아테네가 그리스 시작으로 가는 거야. 일단 역사는 그래. 이렇게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를 납치했고 그 전에 이거보다 더 먼저 한 게 누구냐면은 메티스는 자기 할머니야. 그러니까 할머니를 삼켜버려서 이 속에서 메티스는 누구냐면 지혜의 여신이라고.
지혜의 여신이 메티스를 삼켜서 얘가 이 속에서 자라갖고 머릿속에서 나온 애가 누구야? 아테나라. 벨라. 응. 아테나는 그리스 전체의 수호신이 되는 거지 이제. 그치? 그 다음에 알크메네라는 여자와 그 남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전장에 나갔을 때 그 남편으로 변신을 해갖고 헤라클레스를 낳았어.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의 엄마 세멜라를 만났을 때는 번개로 변신을 안 했지만 세멜라가 타 죽을 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타 죽을 때는 번개로 변신을 했어. 그 다음에 페르세우스의 엄마 다네아를 꼬실 때는 황금비로 변신을 하고 헬레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의 그 원인이 되었던 헬레네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의 엄마 레다를 꼬실 때는 백조를 변신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변신을 하면서 거침없이 제우스는 인간 영웅을 곳곳에 뿌리면서 뭐가 됐다? 역사를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레다를 꼬실 때 백조를 변신해서 헬레네를 낳고 나서 트로이 전쟁의 원흉이 되는 바람에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됐어? 트로이 전쟁에 일어나면서 그리스가 승리를 한다고. 트로이가 진다고 그리스한테. 그거는 이제 뭐 트로이 목만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 트로이가 함락당할 때 트로이 장수 아이아이아난가 아이고 이름 모르겠어. 이름도 잃어버렸어. 누군가가 이탈리아 로마 쪽을 그 조그만 변방 저기 어느 나라로 아니 도시로 갔다가 거기에서 그 사람의 손주 로물루스가 로마에 뭐가 된다? 시조가 된다. 로마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로마인들은 트로이를 자기네들 나라의 전신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전체적인 문명을 로마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 트로이 전쟁이 끼워져 있는 건데 이 트로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었던 전쟁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 안에 나오는 장수들은 신화적인 의미를 많이 띈 장수들이겠지만 트로이 전쟁 자체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전쟁이야.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신화가 같이 흘러 우리는 역사적인 측면으로는 가능한 안 살피고 이거 심리적인 봐서 그런데 일단 그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인지가 되면은 그걸 이렇게도 이제 폭넓게 다시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제우스의 수많은 그 변신을 하지만 제우스의 가장 그 대표 이걸 뭐라고 그러지? 아이콘이랄까? 이거는 독수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건국 신화를 만들면서 만들어졌던 그 국장에 독수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1달러 지폐 신화의 힘에 보면은 지연이하고 정연이 이 신화의 힘 책 봤으니까 알겠지만 1달러 지폐에 이 독수리의 상징성 이런 것이 전부 같이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와요. 뭐야? 제우스를 거기까지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건국 신화에도 제우스의 신화를 이렇게 스며들게끔 만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이렇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우스의 변신에서 살펴본 이들 여러분들 다 뭐 특별하게 모르겠는 사람 없죠? 넘어갈까요? 네. 자, 알죠? 자, 나 잠깐만요. 읽다 보니까 알크메네하고 남편 이렇게 썼어. 남편 알크메네의 남편으로 변신했다고. 남편으로. 심지어는 사람으로도 변신을 한다고. 남편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어 지금. 찾아봐야지 됐지만 그 나중에 이제 알아서들 찾아보시고 찾으면 금방 나와.
자, 이렇게 아까 읽었던 이 부분이야. 연애를 할 때 그럼 거침없이 자기를 던진다 그랬어. 자기. 여러분들은 언제 던지십니까? 자기를 던진다라는 것이 결국 열정이잖아. 그러니까 그 제가 보내드렸던 그 배철원 선생의 유튜브 강의 중에서 요번에 보내줬던 것은 제우스가 진짜 제우스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극복과 연결되는 부분의 결론 부분의 것을 들으라고 보내준 거고, 배철원 선생님의 유튜브나 뭐 지은쌤 같은 경우는 그 블로그도 많이 봤다고 하니까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강조하는 게 영웅이에요. 배철원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 키워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심연, 열정, 패션, 영웅. 심연의 세계로 열정을 가지고 심연의 세계를 들어가서, 이 심연의 세계를 코라라고 했죠. 플라톤의 그 언어를 따서 들어가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자, 이게 자기 극복하는 자, 바로 그 열정이 있는 자가 열정을 가져야만이 영웅이 될 수 있다. 이 기본 맥락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주를 하면서 그 양반도 푸는데, 자기를 던지는 것이 열정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여기에서 그리스가 아니라 걔 누구야? 제우스가 썸 타는 법이 없이 수시를 변신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자기까지도 끼어들 여지 없이 자신을 거침없이 치적인 상태로 변신시키는 것, 그 행위가 열정이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 쭈뼛쭈뼛거리지 않는다는 거. 내가 그런데 권력이 아니고, 응? 자기 권력과 자기 능력이 되니까 거침없이 던지지. 뭐든지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다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조건 앞에서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 제우스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내 존재, 그러니까 그 혹시 내가 보내준 배철원 선생님이 자기 극복 유튜브 들어봤니? 네.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없어. 인간이란 누구나,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인간이란 누구나 어떻게 해야지 된다? 그렇게 자기를 던져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바탕으로 자기 극복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요번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공부할 때 나왔던 거, 인간은 3단계를 거쳐야 된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였어? 낙타의 단계지. 순응하는 거. 나한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두 번째 단계를 뭐라고 했어? 사자의 단계로 가야 된다고 했지. 사자의 단계는 가난의 단계인 거야. 무엇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 가는 게 아니라,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나를 찾아서 내가 해야지 된 나다움의 나를 발견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아까 배철원 선생님 말을 하시잖아. 바로 그런 나를 찾아서 거침없이 사자처럼 돌진하는 거, 그걸 열정이라고 하는 거야. 제우스가 던지는 진리 열정의 전제 조건, 제우스에서는 당연히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을 뗀 그 상태에서도 열정을 갖고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자기까지도 끼어들 여지 없이 맹목적 의지에 의해 자신을 맡기며 거침없이 치적의 상태에 변신하는 거, 이게 열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진짜 구분을 해야지 돼요. 그것을 이지영 선생님은 가볍게 터치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는 이걸 강조를 하면서 분별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맹목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예전에 그 길성 선생님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광신자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서.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맹신자다 그랬어. 길성 선생님은 학자이기 때문에 그 풀어가는 방식이 당신의 어떤 방식 하나만 이렇게 딱 가갖고 이게 분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절로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가서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서는 이 맹목의 그 긍정적인 면까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쓰여지는 맹목이라는 단어 뜻은 긍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맹목적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써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응?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그치? 어머니의 사랑할 때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그러죠. 그거는 좋을 텐데. 부모님 사랑할 때 맹목적인 사랑. 음. 그 맹목이 사춘기쯤 가면 어떻게 돼? 부정이 되지. 그렇지. 그게 반항이 되지. 음. 그러다가 부모님이 늙어서 힘 빠지고 자기 안에 맹목적으로 갇혀버렸을 때, 자기 감옥에 갇힐 때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할 때의 맹목이 있지. 그거는 긍정적인 맹목이지. 맹목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데 그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는 아니 그러니까 맹목이라는 단어를 앞뒤로 같이 봐야지 된다고.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덮어놓고 행동하는 게 그냥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이미 부정적인 뜻이 갖고 있다고. 맹자 자체가 그렇게 바로 그런 거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야. 맹목적이라는 거. 근데 그 맹목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맹목이 그 긍정적으로 쓰였잖아.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야. 그 맹목을 긍정적으로 썼을 때 그 긍정의 의미에는 반드시 그 반항의 시기를 거친 3단계로 가서의 맹목이 돼야지 돼. 이거는 맹목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그 덕이 되는 거겠지, 그치? 맹목이 덕목으로 바뀌어야지 되는 거겠지. 지연이가 지금 표현했듯이 맹목적으로 어린 시절에는 그냥 부모님을 따라 말도 잘 듣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반항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그게 2단계지. 그게 사자의 단계라고. 그런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서는 그냥 따라주는 거지. 그건 덕목이 되는 거지. 위지는 맹목을 낳고 맹목은 그 길로 이끈다라는 그 레드북은 칼 융의 책이야. 이것은 왜냐 하면은 성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집단 무의식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사적인 책이란 말이야, 이게. 레드북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단어가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쓰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풀어주려고 일본에 내가 이걸 제목으로 붙여갖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때 그 덕목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거. 그것도 열정과 연결되는 건데 처음 패션이 됐을 때 열정은 실질적으로 자기를 벗어 던질 수 있는 힘을 내서 그 누구야 우리 제우스의 그 권력의 의지의 그 힘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원시적인 생명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우리들한테 그런 열정이 있는지 열정이 애니어그램에 지혜해 보면은 애니어그램에서 우리가 말하는 격정이라는 단어를 열정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거기는 격정을 패션이라는 단어를 해서 열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애니어그램의 지혜에서는 열정으로 해석하면서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밖에 다른 책들에서 나오는, 특히 내가 소속되어 있었던 공동체 문화원에서 풀어갈 때 애니어그램에서는 격정으로 해석을 해서 부정적인 걸 먼저 보게끔 하는 거였어요. 이 단어도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격정과 열정. 우리가 언제나 모든 단어는 앞뒷면을 동시에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유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려서 분별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된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부장제의 신, 가부장제의 하늘의 신 제우스가 그렇게 내지르면서 바람을 필 수 있었던 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설명했느냐면, 그런데 이거 그냥 내가 쭉 읽고 얘기할게. 자, 제우스의 신주는 독수리지요. 제우스는 독수리입니다. 멀리서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한 후에 잽싸게 달려들어 목표물을 거두는 하늘의 새, 그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의지가 생기면 한순간도 목표를 잊지 않고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는 능력, 의뢰에 마주하게 되어 있는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을 던지는 원시적 투지, 제우스의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의뢰에 마주하게 되어 있는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 미순이가 전제했던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온몸을 던지는 원시적인 투지를 제우스의 힘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배철원 선생님 표현에는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해보자고요. 힘이 곧 정의인 그는 자기 영역을 침해하는 자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벼락을 내려 보복하지요. 데메테르의 연인 이아시오는 데메테르와 동침했다는 사실 때문에 제우스의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힘을 가진 자, 자기와 닮은 자를 두고 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냉혹하고 자기 영역을 침해하는 자에게 가차없는 제우스가 도대체 왜 헤라와의 관계는 청산하지 못하고 그리 집착하는 걸까요? 그는 연애하는 여인마다 해코지를 넘어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헤라를 왜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 명의 여인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헤라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건 제우스의 불안 심리일 겁니다. 조광지처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마치 특혜를 인정하는 듯하는 남자들의 심리 속에는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겠지요. 거기서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 헤어질 수도 없게 만드는 공생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든 관계를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새로운 사랑을 향해 불나비처럼 달려들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이 병적인 기반이 제공해주는 안정 때문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함께 살게 만드는 힘은 사랑이나 신뢰뿐이 아닌가 봅니다. 미련과 집착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관성일 수도 있고 분노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함께 살게 만드는 바로 그 힘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오래전에도 이 책을 손에 넣은 지는 한 몇 년 됐으니까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때도 이 문장 앞에서 나는 그런데 왜 이 남자하고 계속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그때는 우리 남편과의 관계만 이렇게 좁혀갖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힘들 때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부대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장을 수업 준비하고 문장 읽으면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답이 거의 비슷하지만 굉장히 느슨해졌구나. 예전에는 그 답에 힘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힘은 많이 빠졌구나. 답은 비슷해. 여기에 있는 것과 연결시킨다면 관성일 수 있다.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있지만 관성일 수 있다. 뭘 굳이 그걸 뭐 그렇게 바꿔? 특별한 저기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한 번씩 툭툭 던지잖아. 지금은 여기까지 있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도 안 들려. 그 지연아, 네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한테 한 거예요. 그랬던 거야? 계속 하세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미련과 집착과 두려움과 관성과 분노와 복수는 아닌 것 같아. 분노나 복수로 같이 사는 마음은 아직까지는 나한테는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거기까지 못 들어갈게 독하지는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섞여는 있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지면서 이제 미련과 집착은 거의 빠져나갔고 두려움은 좀 남아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관성인 거지. 근데 관성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본 거야. 어떤 관성?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는 이 탄력을 받으면서 가는 것에 굳이 바꿔야지 될 어떤 이유를 아직 못 찾았다는 관성. 그 이유가 언젠가 생길 때가 있겠지. 긍정적으로 생겨서 느닷없이 내가 나주 내려가서 같이 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럴 일은 거의 해박하지만 모르는 거잖아. 근데 어쩌다가 느닷없이 그 더 이상은 안 되겠어라고 도장 찍는 날도 있겠지. 그 또한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순간만 내가 솔직하게 정확하게 들여다봤을 때 지금은 관성이 많이 있구나. 굳이 바뀔 일은 없구나.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해서 막 의지를 내서 노력을 하고 이것은 이제 거의 다 쓰러져 버린 거지. 이러한 식으로 이런 걸 읽으면 이 자체가 이미 현재의 나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들을 해보시고 일기장에 오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이렇게 제우스, 그러니까 함께 살게 만드는 힘이라는 단어를 갖고 남편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걸 좀 확장 해석하면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 내가 그대들과의 관계, 어떤 개체의 관계보다는 그대들 덩어리로서 로사팀과의 나와의 관계, 함께 가고 있는 힘,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해 본단 말이야. 그런데 의외로 식구보다는 이렇게 친구로 만나고 이렇게 어떤 공부하는 도반으로 만났을 때는 신뢰가 제일 앞에 서 있어. 근데 식구들은 신뢰보다는 다른 게 더 먼저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식구라는 관계는 정말로 가장 어려운 거구나. 조세 캠벨이 여러분들 결혼과 연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애는 어느 정도 가다가 저기 돼서 끊어질 수 있지만 결혼은 관계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관계입니다. 연애에서는 관계를 위해서 희생한다기보다는 그 개인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아니면 끝낼 수 있지만 그런 아주 키포인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경우 조세 캠벨이 1987년도인가에 죽어요. 80년대에 죽는데 벌써 언제야 그러면은 87, 97, 2007 거의 지금 30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인꼬부부처럼 참 보기 좋은 가정 화목해 보이는데 아이들이 전부
그 가정을 떠나고 난 후에 말하자면 황혼이혼이 많은 이유는 바로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둘만이 남았을 때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부작용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황혼이혼이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황혼이혼을 좀 유난스럽다고 생각을 했다고. 아니 여지껏 살다가 뭐 그 얼마나 저기 한다고 그 나이 들어서 헤어져,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관점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객관적으로 아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보편화돼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 나한테는. 얼마나 못했으면 그 나이에 이혼당할까? 이혼을 당할 수도 있. 남자들이 보통 버려진다고 많이 느껴서 황혼이혼 뭐 아니면 뭐 그 뭐라 그래. 황혼이혼할 때는 대부분의 남자들 때문에 하지. 그럴 때 이제 보통은 남자들이 그동안 살아온 게 다들 얼마나 그동안 쌓아놓은 게 없으면 버려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 조론을 남자들이 조론 얘기하면 남자들이 막 분노하잖아. 이제 돈 벌어다 준 거 끝나니까 이제 날 버려 이러고 막. 아직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이제 60 전후로 된 남자들 조론 얘기 나오면 막 입에 거품 물고 난리나 막. 그래? 여러분들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조론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자, 지금 이 구조가 너무나 명확하게 결혼 제도에 대한 설명인 거야. 미순의 이 짤막한 말이. 결혼은 계약인 거야. 이게 뭐냐면 남편은 돈 벌어다 주고 여자는 애 키우고. 그래서 돈 벌어준 거 끝나고 애 키운 거 끝났으니까 계약 만료 시점 됐으니까 헤어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표현 그대로라나. 근데 그 계약이 지금 너 표현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그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계약은 계약인데 결혼은 여자한테 노예 계약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항목을 안으로 깊게 들여다 봐라. 이게 노예 계약이지. 이게 인격 대 인격의 결혼이냐. 지금 애들 말고.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가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막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미순이가 한 이야기 중에서 지금 갑자기 네가 그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샤프와 애들 모임에서. 자기는 가정주부로 사는데 남편이 회사를 갔다면 나는 왕처럼 떠받든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였어.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왔으니까 집에 왔을 땐 그 대접을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일반 가정주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분노를 느낀다.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때 박수를 쳐줬어. 맞아. 똑같은 행위야 이제. 그런데 미순이처럼 하는 그런 의식으로 그 남편이 왔을 때 그 의식으로 남편을 대접해 주는 것은 서로의 계약에 충실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야. 그러나 남편이 왔을 때 해주면서도 내가 뭐 이 집에 시어머니인가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들면서 속에서 꿈틀거리는 마음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노예로 전락하는 거야. 그럼 그 여자가 잘못해서만일까? 그 여자도 닫혀 있고 남편도 닫혀 있는 거야. 남편도 여자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여자도 남편의 그런 어떤 소갈머리 좁음에 대해서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럴까?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 계약을 만료하기에는 어떤 상태야? 너무 불안한 상태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계약이라는 생각조차 없지. 뭐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걸 이렇게 해석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가는 거야. 참으면서 가니까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점점점
계약 관계로만 남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자신을 풀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다른 방식대로 자기의 어떤 것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은 계약말로 도장 찍고 끝나는 거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때 정확하게라는 표현은 안 맞고 조금 더 섬세하게 읽어냈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언뜻 보면 깜짝 놀랐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럴 때 절대로 일방적인 건 없다. 맞아요. 일방적인 건 없다. 그래서 누구를 뭐라고 겉으로 보여줬을 땐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거다. 맞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확장 해석해서 보면 그치? 그러니까 여자가 관계가 끝났다고 헤어진다고 헤어져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건 그동안 남편이 아내한테 했던 그 관계에 대한 그 뭐라 그래 대접 그거에 대한 그 결과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면은 헤어져야 될 만큼 그렇게 됐을 때 여자로서는 남편한테 그러면은 남편이 자기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못되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느냐도 또 봐야지 된다는 얘기야. 응? 결국은 쌍방의 문제인 거지 일방적인 건 아닌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더 남편한테 꼭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그릇이 이렇게 조그만 그릇이고 도저히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걸 담아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담아 이러면서 겉으로는 표시 안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시됐을 때 그건 무시당한 거거든.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리 이 비슷한 이게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한 그게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바쁘게 뭐 전화를 받으면서 엄마네 집에 있을 때요 밥상을 차리는데 남편이 와서 옆에서 뭐 찾는데 너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나? 안 했어. 그게 막 근데 집게가 고기를 굽는데 집게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 근데 이 사람이 2년 넘게 엄마네 집에 있는데 아직도 집게가 있는데 모르고 아직도 접시가 그 소금 넣어야 될 조그만 접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막 묻는데 여기서 이렇게 폭발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당신이 여기 와서 이게 맨날 손님같이 있다가고 그런지 주인의식이 없이 하는 일이 맨날 다 와서 같이 와서 나는 장모네 와서 먹어만 주고 가는 것도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막 화가 나가지고 그다음 막 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아니 왜 나는 전업주부로 이렇게 평생 살다가 이 나이를 먹고 자기 퇴직한 지 거의 10년인데 횟수로 10년이야 이제. 근데 아직도 이러고 사는 게 난 사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근데 아들은 또 요즘 딱 이제 30이니까 이 페미니즘에 분노하는 요즘 애들이잖아 또. 막 그러길래 나도 이러는데 요즘 이 맞벌이 젊은 여자 나 100배 이해된다 나는 이거. 이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일인지 내가 이 견딜 수가 없다고 막. 그래서 그날 막 그리고 나중에 남편 태도가 좀 바뀌었어.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가야 될 일이고 이제 그때는 경제적인 것과 내가 집안일을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게 생활이 됐지만 이제는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거 끊임없이 설거지 해주는 걸로 다 통치를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그날한테 엄청나게 집에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싸움인 거야. 네. 그거를 해야지 그 사람도 안다고 이미 습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균열을 일으키는 어떤 계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균열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 또 좋을 게 없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 자기 틀 안에 점점점 갇히게끔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두들길 때는 두들길 줄 알아야지 되는 거야. 근데 이 두들김은 언제 가능한 거냐면은 신뢰가 있을 때 관계 속에 신뢰가 있을 때는 두들기는 게 아프지만 받아들여지지만 신뢰가 없을 때는 두들기는 게 그냥 상처 내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 상처가 수술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가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건 신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그 코드는.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내가 자주 하는 얘기가 똑같은 행위를 똑같은 말을 A라는 사람한테 할 때와 B라는 사람한테 할 때 한쪽에서는 선한 기운으로 작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나쁜 기운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A가 상대가 잘못한 거냐 내가 잘못한 거냐? 내가 잘못한 거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 그릇 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 인연에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두드린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걸로 일단 자신을 봐야지 되는 거야. 상대의 그 그릇은 그 사람 몫인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릇이 요만하면 그 그릇에 맞춰서 줘야지. 너구리와 여우 그 이수모아처럼 그치?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두루미와 여우. 두루미와 여우냐? 응. 이 부리가 긴 두루미하고 이제 여우. 응, 그래.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산다니까. 그치? 자, 여러분들도 과연 함께 살게 만드는 힘. 번개의 숲과 그대들의 관계. 응? 무엇이 함께 있게 하고 있는가? 조금 더 들어가서 나와 남편은 무엇이 함께 있게 하고 있는가? 더 들어가서 나와 내 안에 참나와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확장시켜서 각자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자 정확하게 대충 맞을 것 같다. 그걸 이제 이제 티타노마키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문장을 좀 읽고 할게요. 가부장제 아래서 제우스와 헤라는 찰떡궁합입니다. 제우스는 가부장제 하에서 하늘의 신입니다. 가부장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이 됐다는 얘기야. 가부장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제우스의 하늘이 무너진다는 거고 제우스가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제의 신 제우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 제우스가 설치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히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알겠지? 어쨌든 그는 독재자니까요. 당신이 제우스라면 평화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당신 혼자가 아니라 100개의 팔의 도움으로 티탄족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요구하는 건 힘대로 마음대로 하는 유능한 한 명의 독재자가 아니라 힘과 마음을 조율할 줄 아는 100명의 난쟁이들이 아닐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화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티타노마키아하고 기간토마키아 우리 있었죠? 자, 티타노마키아가 뭐냐 하면은 티탄 신들과의 전쟁, 기간토마키아는 기간테스들과의 전쟁. 그치? 티탄 신들과의 전쟁에서 질 뻔했단 말이야. 그 토속 세력들한테. 그런데 제우스가 무엇을 해? 저기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는 그 신들.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타르스한테 말하자면 감옥 탈출을 시킨 거야. 우라노스가 저 감옥에 가다 놓은 그 불순분자들, 자기 자식들 중에서 불순분자들을 이렇게 그게 뭐야? 그 뭐냐? 이렇게 열어갖고 탈출시켜갖고 걔네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싸울 때 그때 키클롭스하고 이게 팔 10개, 눈 800개, 눈 100개 그 신 이름 내가 잃어버렸다. 그 신하고가 제우스 편에 서갖고 하데스한테는 투구 그거 쓰면은 보이지 않는 투구를 만들어주고
누구한테는 제우스한테는 번개를 만들어주고. 그 누구야? 또 하나 신 누구 있냐? 바다신 포세이돈한테는 삼지창을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도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제우스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서 제우스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힘 있는 자가 되려면은 그렇게 영웅들을 뿌리는 그거 외에 이렇게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의 결론이 내가 볼 때는 바로 그 우리 배철원 선생님이 내가 보내준 요 유튜브의 내용이라는 얘기야. 결국 이래야만이 제우스가 영웅으로서 신으로서의 긍정적인 면이다. 제우스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지만 그 긍정적인 면 본다면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것을 위버맨시 해갖고 이제 위버맨시는 우리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나오는 초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 극복을 한 자를 위버맨시라고 한다. 하면서 니체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여기 내용 중에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이전의 것을 내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자기를 극복하려는 초인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외줄타기 강대다. 나는 이 말이 정말 딱이야 이 생각이 들어. 맞아 진짜 이렇다. 인간 동물적 속성과 신적 속성은 같이 있단 말이야. 자기를 극복하려는 초인이 신적 속성이란 말이야. 여기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지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는 없다. 깨달음은 이거는 이제 니체의 말이지만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배철현 씨의 말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신이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거 모세의 시나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서의 것을 예를 들면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되어야 될 흠모하는 인간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퉁쳐서 뭐라고 그랬어?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지 되는 거.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체험하는 것. 그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고 인간은 위버맨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몰입을 해야지 된다. 몰입을 하면서 나를 변신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출애굽하는 거다. 이걸 출애굽기 있잖아. 출애굽하는 거고 출애굽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말을 한다. 인간은 그 과정을 통해서만 변화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단계 뭐야?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다는 사실. 내가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돼. 그런데 많은 경우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살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표현을 했어. 저기 저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저 사람들이 다 인간인 줄 아느냐? 저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다 인간이 아니다. 누군가는 돌멩이이고 누군가는 뱀이고 누군가는 개의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싱클레어한테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참나이겠지, 그치? 얘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체크를 해야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일기장에 쓰십시오. 자, 그것이 너무 막막해?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슴이 뛰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 뛰는 것. 미순이가 화초를 가꿀 때 가슴이 뛰는 것. 그러니까 화초 갖고는 바로 그 결과 자체가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야. 화초를 가꾸고 목공을 하고 무언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공간 속에 흐르는 어떤 그 느낌을 끌어내는 것. 그게 살아있으면 느낌이잖아. 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끔 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때 어떻게 일어나더라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구체적인 뭐 결과치로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화초 갖고는 행위 자체가 아닌 거야. 그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감지하는 힘이 바로 나의 달란트와 연결되는 거야. 그런 기운들이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질 때 그게 달란트를 피어나는 거라는 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것을 그 덩어리를 피어난 그것을 그 구체적인 덩어리가 뭉쳐지면 물질화돼서 드러나는 거잖아. 드러나서 빛이 되는 거잖아. 빛의 상태로 드러나서 사람들과 그 화나무를 이렇게 만나지는 거잖아. 그 과정의 엑스터시라고. 그치? 그래서 내가 자주 했던 말이지만 영웅은 명사가 아니라 상태 동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도 그 말을 하더라고. 신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반가웠어. 이걸 보면서. 그리고 종교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움직여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도움이다. 우리를 움직여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촉구한다. 종교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발견하게끔 한다. 바로 신을 한다는 것은 이런 나를 극복하는 수련을 의미한다. 행복이란 결론적으로 자기 극복이다.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우스의 바람 피우는 것의 열정의 긍정적인 안면이라는 거지. 우리가 제우스 신화에서 이 사람 제우스 신화를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걸 이렇게 접목시키고 싶은 거지. 제우스 신화에서 그것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권력과 힘과 의지가 동의어로 쓰이면서 그랬을 때가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란 탕자를 렘브란트의 해석, 진짜 탁월한 해석이죠. 렘브란트의 여러분들 다 들었겠지만 시간이 남으면 그 부분을 다시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럴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밥을 먹고서 하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밥을 먹고 지연이는 그 가서 점심하고 1시 반에 만나는 걸 하자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으면서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하고서 점심을 먹도록 합시다. 자, 잠깐만요. 어디 갔냐? 너 도대체. 아 진짜. 이렇게 그냥 포도를 그냥 밑으로 내려.
새로. 이 사람 이제 이 돌아온 탕자 그림 이 렘브란트 거 설명하는데 다 공감들이 가셨어요? 자, 말들 해보세요. 사스키아는 조금 응. 아무튼 그 자신의 신념으로 저 그림을 해석한 거지. 그냥 강하게 어. 자기의 믿음으로 저 그림을 그냥 자기 그림이 된 것 같더라고. 그럼. 그러니까 그림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나도 내 해석할 때 내 그림으로 해석하지. 객관적인 거 바탕으로 자기 그림으로 해석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사람이 해석이 참 내가 볼 때는 참 탁월해. 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이 그림은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는 여러분들랑 같이 들으면서 이거 다 어제 듣지 않았어? 각자들. 들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들으면서 여기서부터 들으면 되니까 짧게. 나는 별로 공감이 안 돼갖고.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왼편 상단에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법적인 부인이며 사랑하는 티투스의 어머니인 사스키아입니다. 사스키아는 일제금 죽었거든. 이제 다 늙어서 죽게 된 렘브란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스키아의 대각선으로 이 그림의 중심에 누군가 여러분과 나를 응시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죽은 티투스입니다. 티투스가 여러분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스토리의 중심은 역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그의 품에 안긴 아들이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방에서 먼 곳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머리가 빠진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탁발을 한 것입니다. 그가 먼 지방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잃어버렸지만 그는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소매에 있는 그 황금 금수가 놓여져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남루한 옷 안에 입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빛이 바랜 화려한 옷이지만 아직도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그의 오른편에 찬 단검입니다. 모든 것은 팔았지만 아버지가 주신 단검은 아직도 차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검은 차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아주 극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그의 신발입니다. 오른쪽, 왼쪽 신발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신겨져 있는 오른쪽 신발의 뒤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왼쪽 발을 보십시오. 아예 신발은 벗겨져 있고 그의 발바닥을 보면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가 멀리 있는 아버지에게 달려오기 위해서 신발이 벗겨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만나는 이 장소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모세가 신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탕자는 발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제일 공감이 안 가는 이제 그는 오른편에 아직도 신고 있는 신발을 벗음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생각했어. 하나만 벗었는데. 여기에 의외의 인물 2명이 더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 모자를 쓰고 멋진 옷을 입고 오른 다리를 왼쪽 발에 올려놓고 발을 만지고 있는 한 신사를 보십시오. 그는 가슴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가 경고했던 세리나 주인일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품에서 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인생이 명성과 권력과 부인데 이렇게 돌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처량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버지만큼 크게 그린 사람이 바로 오른편에 서 있는 돌아온 탕자의 형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똑같은 빨간색 옷을 입고 두 손으로 긴 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자신의 동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동생이 돌아오므로 자신의 재산이 이제 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둘째 아들을 찌를 수도 있는 또 다른 변하지 않은 마지막 인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를 생각해야지 돼. 다시 아버지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눈과 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손은 우직한 아버지의 손이고 오른손은 바로 어머니의 손입니다.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손이고 왼손은 그 아들을 꾸짖으면서도 강력하게 포용하고 있는 손입니다. 왼손의 손가락을 보십시오. 더 이상 떠나지 말라고 이 돌아온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보고 희열에 차 있습니다. 과거의 아들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난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아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왼쪽 눈은 앞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 완전히 감겨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을 보십시오. 반쯤 떠 있지만 그의 눈동자는 옆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한없는 희열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자기 극복을 위한 찬미입니다. 이 그림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파산된 렘브란트이지만 그가 일생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 자기가 되고 싶은 자신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보통 화가들은 대상, 다른 사람과 경치를 그리지만 위대한 화가는 자기 자신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여러 인물을 통해서 그린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중앙에 있는 티투스가 여러분과 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우연히 아는 세계에 중독되어 안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되고 싶은 자가 되기 위해 저 멀리 코라의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을 극복하여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항상 돌아오려고 극복하는 자입니까? 인간에게 행복이란 자기 극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미순이는 여기에서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관념적이야? 뒤하고 그 뭐 앞에 강의 이런 것들은 다 좋았어요. 그 뒤에 마무리도 멘트도 다 좋은데 그 그림을 해석하는 그런 그 읽는 그게 너무 자의적인, 또 다 자기 해석이니까 자의적이겠지. 근데 별로 많이 공감. 옷도 안에다 입은 옷. 아니 좋은 옷은 남은 게 그밖에 없으니까 안에다 입었겠지. 신발도 뒤축이 자기가 달았다고 오른쪽 신발 뒤축이 없다 그러면서 뭐 신을 위한 경배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벗은 거라 그러고 한쪽도 맞아 벗어서 뭐 이럴 거라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손도 한쪽 손은 안 피고 오므렸으니까 좀 강한 아버지의 손인 거고 오른손은 폈으니까 어머니의 손같이 부드럽게 보이는 거를 뭘 저렇게 막 해석을 저렇게 거창하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공감이 별로 안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너무 알아들었어. 너의 그 의도를. 응?
너무 자기적이고 너무 강하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렘브란트가 돼버려야지 돼. 그러면 그 많은 색깔 중에서 아버지가 황금색에 붉은색 겉옷을 입었는데, 겉옷은 큰아들과 같은 색깔을 만들고 속옷은 작은 아들과 같은 색깔을 만들었을 때 이것도 그냥 우연일까? 그림이잖아 이거는. 그렇게 그릴 때는 우연히 할 수는 없어.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색의 구도만 생각해서 그린다.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은 그 렘브란트의 그 당시에 저기 이제 거의 마지막 작품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그릴 만한 여력도 없어. 나는 그 부분에 아니, 이런 대해서는 걸 보면은 그 외국 영화를 이제 본데 내가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데 영화를 대부분 보잖아요. 그럼 옛날에 생각만큼 옷이 많지가 않았어. 그리고 저런 자주색 옷 같은 건 권위의 상징이고, 그렇지. 그러면 그런 색 옷은 다 그냥 공통적으로 입었어, 그 집안 식구들이. 그러니까 그냥 같은 색 옷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이게 뭐 이 색이 이러고 막 그런 그냥 현실적인 비슷한 거에 이게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자기 그 자기 경험과 자기 사회에 있는 일들을 그 옷 같은 거를 다 거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그린 거지. 거기에 겉옷이 아들과 큰아들과 아빠는 같고 뭐 속옷의 색깔이 같고 이런 것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렸다라고 근데 언니.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잖아. 그치? 근데 그게 보통 사실적인 거를 너무 거대하게 막 과대하게 포장해서 해석하는 게 나는 그런 게 별로 공감이 잘 안 돼. 과대하게 포장해서 해석하는 것을 이제 과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징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과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배철원 씨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상징 언어로 풀어가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나도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는 굉장히 이 해석에 박수를 쳐.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야, 상상력이 짱이다. 진짜 저 사람의 저거를 사스키아로 생각하고, 그럼 사스키아로 생각하고 티투스로 생각했다면은 자기 과거부터 자기 일생에 있는 모든 인연을 그 속에다 집어넣고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 자체에 나는 박수를 치는 거 나는 그렇게 못 봤거든. 다만 그 그림을 볼 때 나는 그 연극적 요소, 그 다음에 그들은 그냥 하나의 대명사로서의 인간이고 거기에서는 나는 생명의 인간밖에 지극히 성경적으로 해석을 했었던 거야 나는. 근데 그 사람은 이거는 렘브란트의 어떠한 삶의 인연들을 그 속에 다 집어넣어갖고 재해석을 한 것에 난 이제 야 그럴듯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라는 것은 나도 신발 꺼내서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벗겨진 느낌이 응. 너무 너무 자기적이다 명랑하게 이거는. 벗었다가 아니라 벗겨진 이런 느낌이 막. 그렇게 아마도 렘브란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하게 맞췄다. 아까 미순이 들어오기 전에 지은쌤은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야, 그 사람 진짜 멋을 부려. 이런 어떤 맥락과도 연결되어지는 좀 해석이 아닌가. 조금 힘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 너무 힘이 들어간 그 느낌 때문에 어쩌면 미순이 같은 경우도 더 고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설명은 대체적으로 좋았는데 이 그림 해석에 대한 그거만 좀 과했어. 그치,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지. 그런 부분은 뭐 이 멘트들이나 그리고 언니가 정리해 준 거나 제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정리한 거랑 너무 똑같아 갖고 막 웃었는데. 그랬구나. 포인트가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생각도 하게 해주고 되게 좋았는데 막판에 이 그림을 막 그렇게 해 갖고 좀 많이 깼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렘브란트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1시 반이야 2시야? 우리 1시 반이지? 1시 반. 1시 반에 반. 이따 또 만납시다. 네. 안녕. 네.